안녕하세요.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저는 경상도 울산에 살고 있는 김주엽입니다. 제 이름을 듣고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로 70을 넘긴 나이에 접어들었고 현재 위암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 이 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살면서 쌓아온 모든 것이 이 병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이제는 이 병마저도 제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위암이라는 병은 저를 무척이나 괴롭히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날카로운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마치 제 내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처럼 강렬하고 가끔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저를 괴롭힙니다. 밤이 되면 통증은 더욱 심해지고 저는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우곤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제 마음은 차츰 평온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제게는 오히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일종의 해방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 이야기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한편의 낮은 음조의 곡조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아마도 전생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남아 저희 남매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고, 그 얼굴에는 늘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빨리 어른이 되어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남들보다 빨리 철이 들었고 일찍이 사회에 나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쉽게 저를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시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삶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그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시련들이 제 삶을 찾아왔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친구들마저 저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마저도 잃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써 이겨내려 했던 삶이 결국 저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더 이상 무엇도 두렵지 않고 이제는 제 삶이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군에 입대하여 청춘의 한 부분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군 생활은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드디어 제대했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은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그때는 돌아오는 길에 펼쳐진 넓은 귤밭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 고향은 넓게 펼쳐진 귤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산자락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귤나무들이 노랗고 주황색으로 빛나는 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귤나무마다 탐스럽게 익어가는 귤들은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그 광경은 마치 천국의 정원과도 같았습니다. 귤밭에 서 있으면 바람에 실려오는 귤의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오셨고, 저도 그런 부모님의 뒤를 이어 자연스럽게 농부가 되었습니다. 귤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우리 가족의 땀과 정성이 깃든 소중한 생명체였습니다. 해가 뜨면 일찍 일어나 귤밭으로 나가 나무들을 돌보고 가지를 손질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가끔씩 나무 사이를 걸으며 햇살이 귤나무 사이로 비쳐들어와 반짝이는 광경을 보노라면 저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어떤 걱정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귤나무 아래에 앉아 한숨 돌릴 때면 발밑에 흙냄새와 귤의 달콤한 향이 어우러져 마음 깊이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귤을 따서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하면서도 약간의 신맛이 입 안가득 퍼져 그동안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족이 정성껏 키운 귤들이 시장에 나가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고 그 귤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고 또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20살의 저에게 고향의 귤밭은 단순한 일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의 안식처이자 저를 성장시키고 지켜주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며 가족과 함께 보낸 지 2년이 되었을 때 저는 마을에서 소문난 미모의 처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찌나 아름다운지 늘 붉게 물든 두 뺨과 봄날의 벚꽃처럼 매혹적인 입술이 그녀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저는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둘을 보며 천생연분이라고 칭찬해 주었고 우리는 그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는 매일같이 귤밭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면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함께 귤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손재주가 좋아서 곧바로 귤나무 가지를 다듬고 열매를 살피는 일을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손끝으로 가지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마치 자신의 아이를 돌보듯 나무들을 보살피는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녀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귤밭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살랑살랑 흔들리며 귤의 향기와 어우러져 제 마음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귤나무들은 빛나는 주황빛 열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부부에게 가장 바쁜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기쁨도 컸습니다. 귤 수확철이 되면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것처럼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귤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 바구니를 들고 나무 사이를 오가며 잘 익은 귤을 조심스럽게 따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귤을 따면서도 입가에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힘들 때면 서로에게 장난을 치며 웃음을 나누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행복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확한 귤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그 주황빛 물결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햇살이 그 위로 비칠 때마다 귤 하나하나가 반짝이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귤들을 하나하나 손질하며 각기 다른 크기와 색깔을 살펴 정성스럽게 골라냈습니다. 그런 후에는 마을 장터로 나가 귤을 팔았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이 우리 귤을 사기 위해 몰려들 때면 저는 그동안의 수고가 보상받는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귤을 팔면서도 그녀와 저는 손을 맞잡고 장터를 둘러보며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함께 즐겼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귤을 맛보며 정말 맛있다고 칭찬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여인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순간들이 얼마나 값진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는 날마다 귤밭에서 행복을 가꾸었고 그 결실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귤나무들은 단지 우리 생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의 사랑과 정성이 깃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수확철이 끝나고 우리 귤들이 마을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마음 깊이 감사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결실로 2명의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처음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작고 따뜻한 존재를 품에 안으며 느꼈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가며 하나둘씩 새로운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농사일이 그리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젊음의 힘과 삶에 대한 애정으로 우리는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일은 항상 쉽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귤밭으로 나가고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한 후 저녁이 되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그 시간들은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는 오랜 꿈이었던 집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촌에서는 튼튼하고 넉넉한 집이야말로 가족의 안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 집을 지었고 그 집이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둘씩 집안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감 넘치는 가구와 장식품들을 천천히 마련하며 집이 점점 더 아름답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를 위해 노력하며 작은 성취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비록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아내와 함께 만든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일상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동창회에 다녀온 후 그녀는 전과 달리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부지런히 밭에 나가 저와 함께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이유를 물어보니 아내는 동창들이 그녀의 외모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며 농부인 저와 결혼해서 그녀의 미모가 시들었다고 했다는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는 그동안 그런 변화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제 눈에는 아내가 여전히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우리 2아이를 낳고 정성껏 키워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들은 저에게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아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동창들의 말에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아내에게 그녀가 여전히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아내에게 따뜻한 말과 사랑을 쏟아부어도 아내의 마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주 우리 삶의 고단함을 한탄하며 다른 친구들의 남편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더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제 노력의 결실이 아내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일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밭에서 보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햇볕이 내리쬐는 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땀이 비 오듯 흐르고 그 짠맛이 입가에 고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아내는 아마도 이 고된 삶의 맛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느끼는 고통과 불만을 어떻게 해야 덜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땅을 일구고 나무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노력은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그녀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미소를 되찾기 위해,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저는 계속해서 땀을 흘렸는데 땀방울 속에는 희망보다는 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가 우리 귤을 사들이는 상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인은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아내에게 어떤 말을 했고 무엇을 주었기에 그녀가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아내는 그에게 빠져버린 듯 했습니다. 처음 의심이 생긴 것은 아내가 점점 더 자주 화려하게 차려입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전까지는 농사일로 인해 늘 수수하게 입고 다녔던 아내가 갑자기 도시에서나 볼 법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어느 날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가 그 상인과 함께 큰 도시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상점들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다정하게 기댔고 그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질투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를 껴안고 키스를 나누는 모습을 보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쏟아부은 모든 사랑과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함께 쌓아온 우리의 삶이 모두 헛된 것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그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의 마음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광경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제가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고 상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왜 있어요? 아내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냐고? 그게 지금 중요한가? 당신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상인은 뒤로 물러서며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해? 이게 오해라고? 내가 다 본 걸 오해라고 할 수 있냐고? 제가 말을 끊으며 소리치자 상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야기 좀 들어줘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가 더 있겠어? 내가 직접 본 것만으로도 충분해. 당신은 나와 우리 아이들을 배신했어.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일만 하잖아요. 우리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나도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 남자랑 외로웠다고 이게 다 용서될 줄 알아? 제가 차갑게 말하자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인은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겠죠. 일단 진정하고 차분히 이야기해 보는 게. 저는 상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끼어들지 마. 이건 우리 둘 사이의 문제니까. 도저히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배신감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고 두 아들을 제 곁에 두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내와의 싸움 끝에 결국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두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사랑과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들에게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저는 두 번째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함께 남은 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두 아들을 어머니처럼 돌봐줄 수 있는 여성이라면 우리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새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의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새 아내는 제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제 아들들에게도 친절하게 다가가 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남은 삶을 함께 헤쳐나가며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하며 다시 한번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가 저와 결혼한 이유는 단지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그녀는 저에게 이미 2달 된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쓰라림이 가득했지만 그녀를 용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부탁하던 그녀는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 큰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구가 거듭될수록 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점차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녀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3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집에 있는 돈과 값진 물건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밤사이 모든 것을 챙겨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배신감과 수치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오직 쓰라린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뿐이었습니다. 그 결혼은 저에게 있어 잊고 싶은, 아니 잊어야만 하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애정이나 그리움은 없었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깊고 아팠습니다. 그 결혼 생활은 저에게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더 이상 여성과 함께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신 제 모든 사랑과 정성을 두 아들에게 쏟아부으며 그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이 자라는 동안 저도 어느덧 40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제 큰아들 주석은 수영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체육교육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중학교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 주민은 영리하고 빠릿빠릿한 성격으로 경영학을 전공하며 나중에 자신의 가게나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두 아들이 제 앞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농부가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궈낸 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순간과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저는 그들의 앞길에 밝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두 아들이 졸업 후 각자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석은 지역 중학교에서 수영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직업 덕분에 주석은 늘 키가 크고 균형 잡힌 체격을 유지하며 매일 학교에 가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수영장 안에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곤 했습니다. 한편 주민은 대학을 졸업한 후 일반 회사나 기관에 취직하는 대신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창업을 통해 자신만의 사업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주민은 스스로 길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 계획을 세우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저는 단순한 농부로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그들 곁에 있으면서 힘들 때마다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당부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이 제 곁에서 성장하며 보여준 성실함과 책임감은 제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저는 그들이 앞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그저 묵묵히 그들의 뒤를 지켜보며 필요할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니 제 인생 또한 충분히 의미 있는 여정을 걸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운명이 돈과 얽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이 우리 가족에게 닥쳐왔습니다. 이번에는 돈과 관련된 재앙이었습니다. 큰아들 주석은 학교에서 받는 월급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아 꽤 많은 돈을 따기도 했지만 점차 그 돈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도박에서 돈을 잃은 후 그는 다시 그 돈을 되찾고 싶어 안간힘을 썼고 그 과정에서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채권자들이 집요하게 돈을 요구해오자 결국 주석은 저와 주민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꺼냈습니다. 주석아,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주석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씩 돈을 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돈을 걸고 결국에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빚까지 지게 됐어요. 이제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거냐?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냐?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묻자 주석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이제라도 아버지와 동생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주민도 충격을 받은 듯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형,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아버지와 함께라면 길이 있을 거야. 저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지. 하지만 이건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석아, 이번 일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결국 저는 주석의 빚을 갚기 위해 제 재산의 일부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마치 마약과도 같아서 주석이 그것을 완전히 끊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이상 주석의 빚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우리 부자는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 상처는 너무도 깊었고 저는 제 마음속에서 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똑똑하고 영리한 둘째 아들 주민도 사업 경험이 부족하여 결국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두 아들이 연이어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지만 저는 또다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제 마지막 남은 희망인 귤밭의 대부분을 팔아 주민에게 자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자 저는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저의 운명일까요? 왜 제 삶에는 이렇게도 고난과 시련만이 따르는 것일까요? 저는 가족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하늘은 저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는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뎌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통이 심해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로부터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하면 몇 년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절망에 빠졌지만 생존을 위해 모든 재산을 팔아 수술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수술이 저의 생사를 결정짓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향의 한 절에 몸을 의탁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스님은 저에게 인생의 무상함과 인과응보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저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불행이 이어졌던 제 인생을 돌아보며 쓴웃음을 지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잊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가진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절에 기부하고 그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며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은 대부분 고통과 상실로 점철된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사랑하고 고향 땅을 사랑하며 잘 익은 귤의 달콤함을 사랑했던 그때가 바로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두 아들이 언젠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자신들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절에서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생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절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오래된 소란들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음 깊은 곳에 층층이 쌓여가는 퇴적물처럼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점점 더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서 울려 퍼지는 그 종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색으로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치 청량한 바람이 가슴속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루의 끝자락 그 종소리는 저를 감싸며 남은 생을 고요히 받아들이게 해주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